한정적이다.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 좀 미분양 있지 않습니까? 네.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매수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일단 부동산 네. 어제 12.7 대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오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11월 달에 규제 지역을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얘기해 둔 거. 그러니까 뭐 내용이 없죠. 일단은 11월이 돼야 발표할 내용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풀었다. 그래서 15억 초과 대출 금지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겠다. 물론 LTV 50이지만, 그리고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할 거 없이 LTV를 50%로 다 완화해 주겠다. 이게 일단 제가 볼 땐 뭐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그 뭐 처분 조건부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 이주택자분들. 그 요즘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를 만드셔가지고 청약을 받으셔가지고 입주할 때가 됐는데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르는데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요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처분 기한을 원래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그걸 이제 2년으로 연장해 준,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잘했고, 요점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도 배려하고 LTV도 과다하게는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는 좀 성급하다. 그 대신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대책들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일단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받을 수 있게 됐는데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20억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TV가 50이잖아요. 그럼 10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 전세로 가지고 계신다라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해서 10억을 대출 받아서 현찰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억의 어떤 그 금리 부담. 10억이면 지금 신용 1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2, 3%? 5%?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4%면 400만 원이니까 12달러 나누면 한 370만 원? 그러면 연봉 1억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수요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억에 샀는데 집값이 3년을 내려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씩 1년에 4%니까 10억이면 4천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 5년 가면 2억이지 않습니까? 액수로.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지금 산 가격에서 일단 10% 이상 올라야지 본전이고, 세금 제하면 15% 가야 되고. 그렇죠. 20%를 상승할 거라고 판단돼야, 그럼 20억에 20%면 25억 돼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본전이고 조금 남잖아요.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태다 보니 제가 볼 땐 효과가 좀 없겠다. 10억 대출은. 일부 뭐 고소득자 중에 자녀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좀 밀어줘가지고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한정적이다.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LTV 그 50%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DSR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일단 심리적으로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정부가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뭐 그 표현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시장의 효과가 잘못 나와가지고 만약에 주택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빠진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정책에서 잘못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서초동이나 뭐 강남의 주택가격이 희소단지나 인기단지들이 올라가면 이 정부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값에 영향을 안 줄 수준까지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한 게 나타나고, 그러나 실수요자의 부분, 아까 처분조건부는 그래도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요거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장에 이제 영향이 제가 볼 때는 LTV 50% 풀어도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시민의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이요. 7천만 원 이하 분들이 한 73% 됩니다. 그러면 계산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의 유주택자가 50%인데 무주택자분들의 50%면 7천만 원 이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월 20억짜리 이런 집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10억짜리라고 가정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전세 보증금이 하락 추세잖아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들고 간 분들의 어떤 형태를 보니까 한 7억, 6억짜리 집들이 보면 3에서 5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네. 자기 돈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고. 그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15억 정도 되는 집값을 전세 가진 분들이 1억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1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LTV 50%를 받아서 풀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연봉 1억이면 끌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그러면 또 계산을 하는 이런 복잡한 셈법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올라가는 막 추세니까 샀다 10%만 올라가도 그땐 전세가가 매매 가격이 60에서 80%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많으니까 갭 투자액이 적으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일반 사람들도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 한 번 더 올리면 1일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1일 날 올리면 오른다는 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착륙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추세에 어떤 뭔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 보도상에 이제 뭐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기사가 뭐 서초동 뭐 2억 올라 뭐 이런. 근데 그게 또 가짜 거래일 수도 있고 2억 올라가서 산다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거래량이 한 일주일, 2주만 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1, 2주는 기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손님이 몰려 매물 들어가 이런 기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그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시나리오인데. 네, 네. 그 매물 그래왔거든요. 그렇죠. 매물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의 어떤 신뢰성이 제가 볼 땐 특히 부동산 분야 한 7, 80%가 좀 믿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하락에 대한 기사 믿어도 되는데 상승의 기사는 지금 믿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안 받쳐주고 그래서 그런 뭐 지표들도 보시면서 제가 볼 땐 시장에 당분간 약간의 기사나 이런 심적인 걸 뭐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전혀 시장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운 이유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그랬겠죠? 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감인가요? 너무나 빠른 속도다?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일단 서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 좀 미분양 있지 않습니까? 네.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으로는 뭐 중도금 대출도 지금 9억 초과도 하기로 했거든요. 12억까지. 그런 부분이 분양에는 도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계약을 했던 사람들. 했던 사람이든 새로 봤던 그 한도가 이제 9억 이상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중도금 지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12억까지 한도를 넓혀줬다 그러면은 근데 중도금 대출을 또 해준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오를 걸 생각하시는 분, 장밋빛으로 야 3년 안에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은 그냥 배팅하는 거죠. 자기 돈 없이 계약금만 갖고 중도금 대출 받고 이자 부담하면서 한번 배팅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근데 이제 실패하면 파산이니까 권하고 싶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효과는 분명히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 수도권에 규제적 푼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과연 심리적으로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조금 좋아진 건 맞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들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요. 일시적 2주택자만 해당돼요. 1주택자. 1주택자분들이 지금 별로 이쪽에 제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별로 안 계시거든요. 손님이 없대거든요. 지금 부동산에. 제가 볼 땐 이것도 커피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러나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예, 예. 지지난주서부터 지금 불거진 게 신용위기, 거기에는 이제 부동산 PF,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기반이 됐었던 네,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지금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가요, 아직도? 뭐 거래 지자체들도 뭐 그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요, 뉴스에서. 지방들은 사실 뭐 저는 걱정 없다고 보고요. 저 PF 현장들이요. 현장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시장 상황을 제가 말씀 올리면 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 전에는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사업을 좀 했었으니까 작년 9월 전에는 아파트 부지 좀 구해달라, 오피스텔 부지 좀 구해달라, 뭐 상가 부지 좀 땅 아는 거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9월 전에. 근데 가을 딱 지나고 추석 지나면서부터요 묘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시장이 바뀌면서 10월, 11월 들어가니까 산다고 하던 연락들이 좀 끊기고 갑자기 다른 분들이 전화가 와요. 네. 팔아달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어떤 의미죠? 그게 10월이요. 아, 그때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두 번 밟고 막 갈 때요. 금리 인상 계속 간다라고 파월이 얘기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럼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시장이 심리가 적으니까. 분양이 안 된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상가 사업을 하면 상가의 60%에 70%가 분양이 되면 본전에서 막 벌기 시작하고 80%는 완전히 벗고 20%는 대박 났다 그러거든요. 다 분양되면.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50%가 되면 파산이거든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있고, 땅은 가지고 있고, 내가 사업을 하려니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경기가 좋은 때라면 무조건 하는 상황인데, 심하면 어떤 현장은 공사업체도 다 세팅되고, 분양 대행사도 세팅이 돼서 직원까지 뽑아 놓고, 브로셔라 그러죠? 팜플렛 같은 거. 네. 분양 뭐 1층 1호 얼마, 분양 팜플렛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뭐 컨설팅을 받으셨는지 본인의 어떤 자산 상태가 저거한지 갑자기 팔겠다고. 그래서 왜 갑자기, 근데 저는 그 전에 얘기했죠. 이거 좀 빨리 분양 안 하면 이거 물릴 수 있습니다. 심리 안 바뀌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대 어느 전철역이에요. 그 전철역 앞에 공공택지들을 이제 한국 그 LH 공사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사실 다 입지가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물류센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물류센터가 작년 봄까지 대박이었습니다. 그 저금리 유동성으로 막 수출도 좀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창고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창고를 지은 분들이 다 사업 수익이 좋았거든요. 지어가지고 임대를 서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물류 공사를 막 짓고 돈을 빌려서 이런 거 PF 많이 해줬어요. 증권사에서. 근데 지금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짓다가 망 걸 어떻게 해요? 지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겁나잖아요. 이 물류센터도 부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PF를 받았으니까 이게 임차인이 예정적으로 하거든요. 우선 협상으로 하면서 계약금 같은 거 받는데 그 돈으로 돈 내고 이런 그 예상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잡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어때요? 불안하다. PF를 회수하겠는데 이런 게 그거는 올해 봄부터 갑자기 막 물류센터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손님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수입을 덜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장들에서 막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이 이제 시행자인데 아파트 부지예요. 네. 그것도 아주 요지에. 누가 봐도 전체 사업을 마치면 단위가 막 1,000억 정도 버는 사업장이에요. 그럼 1,000세대 1,000억이면 1억씩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세대가 1억이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엄청나죠. 극과 극이잖아요. 1,0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사업을 그냥 진행했는데 미국 금리를 올리고 분양이 안 되면 박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런 것까지
물건이 나올 정도니 그럼 그 사람은 똑똑한 거죠, 제가 볼 때.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최소화하려고. 빨리 예. 떨궈내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매입해서 다시 하는 게 나은 거죠. 수익률이 더. 우리 주식하고 똑같네. 네. 고점에서 네. 좀 팔고 저점에서 그렇죠. 다시 사겠다. 이 사이클 길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걸 반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PF 부분이 지금 증권사들이 PF 부분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요. 좀 직원들을 작년에 또 많이 뽑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막 경기 좋을 때 뽑아서 PF 해주려고 사업장을 검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어떤 활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갑자기 심사 기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PF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뒤로 빠진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도 회수해야겠다라고 지금 좀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부실 현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정부에서 50조를 그냥 훅 던졌잖아요. 물론 그 중에 아직 그 디테일한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다행스러운 거는 50조를 다 한정을 지면 좋은데 이게 늘어나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량 현장이 있고 불량 현장이 있잖아요. 부실 그렇죠. 현장. 이거는 분양가가 좋을 때를 계산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 저속한 말로 뻗어서 사업이 뻗어서 경매가 가면 시장 상황상 그 땅값이 내려가겠죠. 땅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전체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되잖아요. 너무 높은 것들이. 그런 효과들을 만약에 그 업체를 만약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한 채권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채권으로 도와준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기업체 부실을 한 데를 도와준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실 현장과 우량 현장을 구분해야겠죠. 근데 이런 로드맵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자칫 김진태 발의에 제가 볼 땐 김진태 도지사가 던진 게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뻗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역으로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봤어요. 이 건설사들 편인가? 아니, 지금 아직은 멀쩡한데 서로 막 거래가 있고 팔려고 하는데 부도난 데가 없는데 왜 미리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진태만 쳐다보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 일 없거든요, 지금. 그죠? 아니, 이게 그게 말이 선제적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건설사들 떠받치는 정책이 돼버린 좀 모습도 비쳐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좀 감신해야겠고 그게 정상적으로 돼야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좀 내려야 또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위에서 꾹 붙들고 있으면 국민하고 그 업체만 골마 터지는 거 계속 이자만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릴 것을 가치가 있는 것은 살리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자는 건 살려야 쓰러지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둘 다 살려버리 이게 잡게 아니, 되면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거는 정부가 좀 어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놔야겠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은행들하고 이런 금융기관만 돈 버는 일이지 그 시행자도 박살나거나 더 박살나죠. 나중에 왜 빚으로 버텨가는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연장되는 그 순간까지도 돈은 계속 이자는 붙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기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정부가 책임지겠어요? 못 지죠? 그럼 정부가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또 자기가 뺐냐? 절대 안 그러죠. 공탁기관이라는 데를 둬가지고 또 토수를 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는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량 현장은 살리되 부실 현장은 냉정하게 국민 경제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 과열지구 뭐 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예, 지금 이번 발표에 그럼 그게 그거를 어느 막연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고민 중인 거죠. 11월에 많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 국토교통부나 정책 당국자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부동산은 정치하고 밀접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 시나리오에서 부동산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저금리 유동성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움직이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인위적인 정치적 요인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좀 그렇다고 보는 게 여기서 만약에 주택가격을 떠받치거나 올린다 그러면 1년 반도 안 남은 총선 때 희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방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방치하면 그 지역은 또 중도는 중도지만 약간 투자성 있는 분들은 외면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뭐야, 이거 하라고 뽑았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하는데 그 안에 또 뭐 좋은 분도 계실 거 아니야? 좋은 분은 뭐 지금 펌핑하는 건 잘못된 거다. 조정 가격에 가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기반에 어떤 베이스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기득권이나 연결되는 분들은 또 펌핑을 할 거고, 전략적으로. 이런 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해서 가자라는 분이 계시고, 결국은 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니, 어? 한판 또 이렇게 막 돌려 위기 조장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득권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는 세력도 분명히 지금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발표를 함부로 못하고 매번 주춤. 그러면서 또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몇 달 전부터. 보시면 우리가 판단하실 게 원희룡 장관이 되시고 나서 초반에는 하락하는 얘기 안 했어요. 3달 동안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데 3달 지나면서부터 뭐 3%인가? 거기 나가면서부터 뭐 하락한다. 얘기를 이제 동네방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성향과 이거랑 또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로 그 한 정당 안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정책과 거기서 관련해 확실하게 답을 못하고 많은 규제 지역을 풀 거다라고까지만 한 게 참 의아스럽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사실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발표할 성격은 절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모든 곳에서 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희망 고문. 좀 잘못된 것 같고, 풀어서 지장이 없는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곳들은 저도 이해해요. 충분히. 근데 그거를 누가 정하냐면 국토부가 정하잖아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언제 나와요 결과가? 11월인가 12월에 있거든요. 그때 아마 11월 회의 때 몇 개 뽑아낼 텐데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여기 풀면 집값이 올라서 안 돼요, 돼요, 뭐 해가지고 정하겠죠. 뭐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에 누가 안 되게. 그렇죠.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부동산 하락도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 쪽도 이제 시작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꼭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네.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어쨌든 살리려고 노력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뭐 슬슬 좀 고민해봐야 될 때 아니냐. 사자. 대비하자. 저는 현금 1번이 최고입니다. 현금. 네. 그러니까 우리 2030 세대분 시청자가 우리 모니터에 많은 걸로 아는데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실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IMF 때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요 처음에 팔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공인중개사 일이 없으니까 딴 데로 돈 벌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닫았어요. 근데 3년 반 뒤부터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이거는 3년 반은 얼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국내 기업의 부채가 많아 터진 거잖아요. 가게는 건전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때 10%대니까. 3년만 하면 내 자산이 30% 늘어질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늘 때예요. 그러니까 3, 4년 지나니까 조금 여유들이 생긴 거죠. 집값은 내려오고, 집값은 내려왔는데 나는 돈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니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는 우리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쿡 내려가가지고 7년 반 갔거든요. 네. 그러면 내부 위기 때 3년 반, 외부 위기 때 7년 반. 근데 지금은 동시?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평균을 내줘야죠. 4년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역사에서 볼 땐 합리적이고, 그럼 미국의 양태를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년 상반기쯤에 일단 멈춘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죠. 그 전에 내릴 수도 있죠. 막 갑자기 물가가 다음 달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내려가다가 멈추고 시장 분위기가 보일 때 그때 이제 시장 보시는 게 낫지. 지금 만약에
700원,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라 해서 죄송한데 1억짜리가 지금 뭐 내려왔다 막 이래가지고 한 8천이 됐어요. 근데 여긴 좀 자리가 좋아. 근데 나 이건 투자하고 싶다. 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걸 사자. 했는데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 1억이 돼. 세금 20% 오른 거예요. 1억이면. 네. 세금 빼고 못 빼고 하면 짧은 기간에 2년 안에 팔면 또 단기 중과니까 2년 안에 못 팔고 3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비규제 같은 거 막 체크해가지고 보유만 하면 팔 수 있는 거. 그랬는데 금리가 2년 반 뒤에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럼 전세가는 계속 내려가거든요. 집값 내려가거든요. 7천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하고 더 내려가서 6천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박살이죠. 네. 근데 올라갔다. 올라가면 10에서 20% 올라갈 수 있잖아요. 1억이었으니까. 근데 1억이란 이 고점이 평균 지수로 따져보면요. 현재 대한민국 주택가격 지수 중에 최고 높거든요. 국민 소득 수준이랑 뭐 M2 이런 유동량 다 비교해봐도 최고점이에요. 작년이. 네. 그러면 일단 내려갔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잠시 올랐다 할지라도 더블 딥이라 그러나 이렇게 한번 더 꺾이는 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식이나 금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통상적으로 그냥 이론상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하고 2년물 금리가 역전이 되면 더 높아지면 단기가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파월이 저번에 발표할 때, 근데 2년물이 역전돼가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 막 그러니까 파월이 아니다. 그거는 부정확하다. 3개월물 국채물 금리도 있거든요. 초단기. 그게 역전돼야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말들을 다 일축해버렸어요. 네. 근데 어젠가 그제 3개월물이 역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SBS, CNBC 가서 막 그 영어는 짧지만 그림은 보이잖아요. 막 보니까 그거는 보여.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리세션. 그냥 비디오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 시카고대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미국의 시카고대 연구소에서 50명의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한테 설문조사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72%가 무조건 경제 침체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72%가. 72%가. 네, 그러면 이건, 그쪽 방향이 좀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드린 이 국년무 그 국채 금리 3개월물이 역전하면 어김없이 미국 역사상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무조건 경기 침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쪽으로 대처를 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했다가 만약에 그들 말이 맞다라면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현금 들고 있을 때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1번 현금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 될 때다. 부채 줄이고, 네. 자, 부채를 줄이고. 예, 그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금리에서는 쉽게 대출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일단 높고 또 DSR을 지금 안 풀었기 때문에요. DSR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분포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나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 그들만의 게임도 가능하거든요. 뭐 5억짜리가 10억이 될 때 10억 올라갈 거다 하고 했던 분이 또 팔고 팔아서 차익이 있으니까 저쪽에 10억짜리 가서 또 다시 한 번 하고 이게 가능했던 시장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도리어 그분들이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시장이 지금 매수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의 아파트가 그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네. 2006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지금 계산하면 14년, 15, 16, 17년째인데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해요. 경신하는데 7, 8, 9월 달에 600대였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600대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600개가 그럼 도대체 어떤 아파트만입니다.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됐는가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서울에 그 뭐 15제곱미터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짓말 같이 있습니다. 20제곱미터짜리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뭐 42제곱, 뭐 57제곱도 크죠, 사실은 이것도. 이 거래량이 600개 중에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던 뭐 32평, 12억, 15억 이거 거래량은 15%도 안 돼요. 600개 중에. 그러면 600개 중에 10%면 60개잖아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계산을 결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진짜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수요자는 지금 시장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수 상황,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나 조금 움직이고, 그것도 그분들도 여러 개 있을 때 움직이지, 시장은 수요가 지금 안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냐 그러는데 조금 당분간은 진짜 마음의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현재는 많습니다. 예전에 이게 그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뭐 꼬마 빌딩이 됐든 상가. 네.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매달 월세 나오는 것 또박또박. 지금은 그것도 위험하겠죠. 그거 당연하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럴 때 좀 싸게 살 수. 꼬마 빌딩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꼬마 빌딩들이 대출이 잘 됩니다. 대출이 잘 되니까 자기 자본 한 20%만 있어도 매입 들어가요. 연예인들 그렇게 들어간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80% 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그 상가에서 상가가 잘 되는 상가들은, 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뭐 2% 1% 아니잖아요. 거의 5% 7%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80% 대출을 받아도 그 대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들어와요. 그 맛에 조금 꼬마 빌딩들이 히트를 많이 쳤죠. 그 수요도 좀 있었고, 서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80% 이자율이 상가들은 장사가 안 돼서 빠져나가고, 대출받은 80%에 대한 이자는 막 하늘 높은 줌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한 거죠. 똑같아요, 집하고. 근데 이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럼 먼저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긴다 보다 싸게 나오겠죠. 왜? 그분도 똑같이 아까 주택처럼, 이거 보통 100억짜리면 70억은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들어있는 상가가 두세 개가 나가봐요. 완전히 자산 포트폴리오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겠죠. 1년 이자 70억, 4%, 3억씩? 머리 아프죠. 그러면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순간적으로. 실제로 매물이 얼마 전만 해도 모자랐는데요. 진짜 얼마 전에도 모자랐어요. 산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 이것이 가져오는 이 자산 시장의 환경, 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환율하시는 분들은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환율이 뛰고 금리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고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왜 PF를 진행을 했지 작년에? 그런 공부를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이런 것도 있겠죠. 이 현장은 대박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정말 우리 8.15 모니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증권사, 이러면 또 명예훼손 들어오려나? 네, 조심하세요. PF를 일어나게 해준다. 근데 사업의 가능성이 누가 봐도 70%는 돼요. 네. 네, 90%면 우량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량 현장에 문제가 없는데, 이 꼭 5, 60, 70% 되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현장들이 사장님들이 이 수완이 좋아요. 어떻게든 담당자를 살쿤다고 표현해요. 설득하고 또 뭐 플레이 해가지고, 심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선방으로, 선방을 표현 좀 저속하고, 제가 선지급으로 아무 거 없이 제가 5억 드릴게 도와주죠. 이러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가지가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요새 뭐 농협이든 뭐 농협이 아니죠. 어디 뭐 은행들 직원들이 뭐 가볍게 뭐 100억, 200억 빼가잖아요. 깜빵 1, 2년 갔다 오겠다 이겁니다. 뭐 이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몰라요, 난. 가능성이 있다. 아, 이제 대표님 제가- 빠져나가시네. 아, 도와주지 않고. 아니, 저기, 제가, 저, 사식은 초코파이로, 정, 아, 제가 왜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네. 아는 경험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극히 일부 극히 일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을 수 있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 이건 알아요. 명예훼손은 어느 특정 대상을 두고 얘기할 명예훼손 아니에요? 저는 특정을 또 아무도 그렇게 안 또 했어요. 네?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 그냥 뭐 그냥 잠깐 갔다 오시면 되지 뭐. 에이, 그걸 뭐하러 가요. 네. 하여튼 네. 하여튼 지금 이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좀 네.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혹시나 그러한 환경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거 좀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 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